네, 헌재가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종합평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총리의 심판 선고 기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녹취록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검찰이 이를 수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총리의 선고만이 남은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 대통령 선고 전이 될까 후가 될까 아니면 뭐 같은 날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먼저 따로 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든지 아니면 같은 날 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한덕수 총리에 관련한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일찍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론 종결 시점이 이르기 때문에 선고 시점도 이르거나 적어도 같은 날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이제 뭐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도 더 이를 수도 있어요. 이미 변론 종결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전직 대통령들 사례하고 비춰보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소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초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오후에 헌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입장이 없다면은 다음 주 초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근데 만약에 발표가 난다고 하면 다음 주 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지 변론 이후의 시일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 임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헌재가 대중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감안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되거나 혹은 비슷하게 결과가 나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의 사안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서는 확실하게 탄핵이 되고 한쪽에서는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재 입장에서 이거를 함께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저는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날 선고의 가능성, 이것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한 총리 탄핵 심판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같이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총리 탄핵 심판과 한 총리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이 또 있어요. 200명이냐 150명이냐. 이 부분이 같이 날지 여부가 전 관심 대상인 것이고, 거기에 보면 정족수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헌재 안정화를 위해서는 더 선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50명이 아니고 200명의 그 탄핵 정족수다라고 헌재가 판결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최권한대행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받은 여러 분들에 대한 입지가 흔들리고, 그분들로부터 재판받은 또 헌재 피청구인 측이 또 문제제기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과 같이 아마 판결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총리의 경우는 사실 그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진즉에 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회 측에서 새삼 또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인증 등 증본 소부 촉탁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뭐 기각을 예상하고 일각의 시각에 의하면 기각을 예상하고 좀 늦추는 게 아니냐. 뭐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헌재가 받아들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만 검찰이 헌재법을 근거로 해서 이거 못 주겠다라고 했고, 그 못 주겠다라는 근거 중에 또 하나가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에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정확히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재판부는 똑같아요. 기록은 다르지만, 그렇다면 재판관들께서 다 읽어봤을 텐데 저걸 굳이 받아줄 이유가 뭐였는지,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곧 이어질 것이다,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증거, 이미 채택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양한 또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소 늦어질 여지도 없잖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5일 만에 나왔잖아요. 결심 예, 예. 이후에. 그 쟁점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없습니다. 법리적 쟁점만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이 13일이 퇴임일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아마 빠른 시간 내에 11일 만에 냈던 이유도 그 퇴임 이전에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월 18일 이전에는 시간적 한계가 없어요. 따라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또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그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다툴 만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인과의 통화 녹취 공개로 인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당에서는 해당 기사를 거론하면서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이 됐다라고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쌓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곽정근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된다는 식으로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회유와 협박의 정황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곽종근 전 사령관을 여기서 봐줄 수가 있습니까? 내란 혐의에서. 어차피 지금도 중요임무 종사자로 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양심 선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그나마 그거를 양심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등급이 낮아져서 중요임무 종사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뭐 회유와 협박을 해가지고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친구한테 했다는 지인한테 했다는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양심 선언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뭔가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도 굉장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란죄로 엮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엮는다라는 게 민주당이라든지 국회의원이 엮을 수가 있는 성질의 죄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곽종근 전 사령관 양심선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내란죄로 기소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논의는 이미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이런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당신이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중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이 얘기는 당연히 그때 상황상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과연 여기 어디에 그 회유와 협박의 정황이 있다는 건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친구들이 좀 양심선언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미 일은 터졌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윗선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양심선언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뒤집어 쓴다는 건 친구 입장에서 당연히 다들 했을 얘기일 겁니다. 더불어서 애국에 대한 생각,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까지 더해졌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곽종근 전 사령관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회유와 협박의 증거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내란죄를 엮는다 그러면 본인들이 볼 때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걸 내란죄로 해당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해석이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협박성 발언이 되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분명한 본인한테 협박이었던 거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누가 했는지는 어쨌든 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말씀이 몇 번 바뀌는데 제일 처음 했던 말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게 이제 12월 5일 날 이런 통화가 있었다는 거죠. 12월 6일 날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 본인이 뭐 국회의사당 안에 인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원들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아마 국회의사당이라는 부분이 본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이라는 단어 씁니다. 장관이 요원들을 빼내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잘 보이진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그맣게. 그 앞에 있던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이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주어가 장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어가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은 12월 10일 날 처음에 나와서도 대통령 통화한 사실 1차 통화를 얘기를 합니다. 1차 통화에 대해서는 뭐 어디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근데 2차 통화에 대해서는 함구하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3층에 가서 박범계 등을 만나고 와서는 그때는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검찰 수사 때 대통령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봤거든요. 12월 10일 날 만약에 박범계 의원한테 회유당했다면 12월 9일 날 검찰 조사에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5일 날 저 통화 내용을 보니까 그 이전에 누군가하고 저런 회유와 만약 협박이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분의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진실은 모르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을 증거에 의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의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었다면 하나 저희 if를 한번 붙여보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이 전제가 다 잘못된 거였다면
그러면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일말의 의심의 여지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다면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뭐 저분이 양심선언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를 엮겠다라는 의미는 그 누구한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저 부분은 충분히 오염됐을 법하고 본인은 오죽 답답했으면 지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 지인이 화자가 대화하는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최소한 민주당 분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 대화한 사람이 아닌 제3자들이 아 이거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나아간 해석인 것이고 당장 통화한 상대방이 그렇다고 느끼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뭐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고를 앞두고 지금 찬반 집회에도 점점 가열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선고 날에 대해서 경찰이 여러 대책을 좀 세워놨습니다. 3단봉이나 뭐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것을 좀 검토하겠다. 또 경찰 특공대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3.1절에도 상당했고요. 내일도 뭐 여의도 광화문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 좀 전개될 것 같으세요?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그날 난동이 일어나고 사실 뭐 경찰이 폭력 진압을 한 건 아닌데 뭐 버스를 무리하게 흔들어 대다가 위에 있는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몇몇 분이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열기라든지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심합니다. 그러면은 폭력 사태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현장에서 지키는 과정에서도 좀 안위가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포비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령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미리 좀 경고사만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항의해서 헌법재판소 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혹은 난입하게 된다면 이거는 서울 서부지법하고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 한 곳을 습격했다고 해서 국헌 문란이라든지 이렇게 해석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를 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문란으로 충분히 해석될 소지가 있고 설령 국헌문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뭐 지나가는 행인까지도 폭행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부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과거에 소유죄 판례를 보게 되면 사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경우는 소유죄를 적용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였는가 이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서울 서부지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 이제 경찰 외에도 다른 민간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부서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건 소유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유죄라는 것이 내란하고 이게 결부가 돼버리면 소유가 아니라 내란으로 처벌받는다. 이 점까지도 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집회에 중요한 것은 이 집회를 이끌어 나가는 연사들이나 지도자들의 처신입니다. 그 격분해서 폭력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그것을 인식을 하고 사전에 그런 경로로 가지 않게끔 폭력의 주요 길목을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일단은 뭐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공동체에서 저게 약속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은 극히 삼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방송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생방송을 안 하는 것이 일단 지연 방송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헌재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생방송을 통해서 그 즉시 결정 과정이 중계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생방송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방청도 허용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방청하러 들어가신 분들 중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또 우발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청과 생방송은 헌재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전에 뭐 여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과거로부터 집회의 과격성들을 비춰보면 이게 갑자기 변화할 수도 있는 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거리에서부터 집회 관리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아까 주신 말씀처럼 집회 연사들도 발언의 내용은 상관없습니다만은 발언의 그 수위나 정도 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발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격동시키거나 선동하거나 또는 뭐 폭력성 있는 발언들은 절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이 개헌을 고리로 일제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재명 대표 압박용 이 개헌 연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 또 이재명 대표가 언제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긴 하겠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시급한 거는 지금 뭐 말씀은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란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란이 계속됐다면 또 어디에 무슨 밥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본인 스스로 말씀이 내란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본인이 규정하는 내란이라 그 개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개헌을 원치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임 중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대선까지는 개헌이 없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다른 대선 주자들은 지금은 여권이 개헌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게 반명연대로 들리거든요. 반명연대로 보이고 이 반명연대는 개헌연대를 무기로 해서 야권까지 파고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야권에 어디까지 파고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지난 그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검찰과 결탁했다는 말을 통해서 약간 야권으로 번져오는 개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좌표를 찍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개헌연대가 사실 반명연대로 기능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런 조기 대선의 갈등 구도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글쎄요. 좀 혼합돼서 선명한 갈등 구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개헌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 등을 통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권력구도 개편이 있지만 어떤 걸 국회를 어떻게 개헌하자, 어떻게 바꾸자, 대통령을 어떻게 바꾸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합의된 게 없어요. 따라서 아마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합치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구도에 대한 여론 평가까지는 기다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궁금해지는 게 여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개헌 연대가 야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실제 야권 내에서 파장은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개헌 연대라기보다는 개헌론들이 각각 분출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야권도 지금 몇몇 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개헌론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국민 여론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필요하다, 절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개헌을 계속 부각시키는 대선 주자들이 비주류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될 만한 주자들, 유력 주자들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주자들한테 쫓기듯이 해서 개헌에 나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버티게 되면은 존재감은 더 부각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개헌론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인상만 주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에 정치권의 아마추어리즘적 행태가 뭐냐면 이제 임기 단축을 미리 공약을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거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임기 단축한다고 와 저 사람 겸손한 대통령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짜리 대통령 뽑으려고 선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결코 높게 보이지 않는데 그걸 먼저 그런 카드를 꺼내 보이는 거. 사실 정치인이 중요한 거는 개헌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거지 개헌을 한다고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미 여기서 아마추어리즘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남은 변수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개헌론 자체를 대선 뒤로 미루자 이렇게만 할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 또 개헌론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헌이 이제 임기 중의 개헌일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지만 하나의 변수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힌트를 준 셈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임기에 관련해서 3+4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개헌이 대선 전에 이루어져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중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헌법에는 이 개헌을 할 때 대통령 임기 부분이나 중임 부분을 건드리게 될 때는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그 중임 조항이라든지 임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예, 그런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중임을 하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 정도는 변수가 열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물론 뭐 조기 대선 뭐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감세 카드를 굉장히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배우자 상속제를 폐지하겠다. 야당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완화하겠다. 뭐 이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기에 대해서는 의식한 행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이거 결국에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거 감세 경쟁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최악에 와 있다는 예, 그 신호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이 OECD 국가 대비를 해봤을 때 조세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면은 어느 정도 감세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한국은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계속 감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한국이 굉장히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높은가 하면 예전에 한국이 세원 추적이라든지 발굴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한 번 상속을 할 때 특히 부자 쪽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그때 딱 기회를 잡아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뽑아가자라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해서는 한국이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하하되 다른 세금을 올릴 국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여당에서는 계속 최고 세율 인하만 얘기하고 또 야당에서는 뭐 그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가 5억 원인데 부동산의 뭐 공인중개사 강의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수강생들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상속세를 거의 안 내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적용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과연 중도층 공략인가 상위 중산층을 위한 공략이지 이건 중도층을 위한 무당층을 위한 공략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문제가 이제 근소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증세가 계속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그나마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책이 과표 구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임금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간접적인 증세인 셈인데 그나마 현실적으로 해볼 만한 여러 복지 관련 학자들이 증세를 해야 되는데 증세가 당장이 어렵다면 일단 과표 구간을 유지를 해서 세수 증가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 허물고 더 감세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난 수년간의 방침이었는데 보편복지라는 것은 사실은 빈민층 정도를 빼면 중산층, 심지어 서민도 어느 정도는 세금을 더 내야 보편복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감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수백 조짜리의 지출이 더 들어가는 공약을 했는데 계속 감세 정책만 나오면 이건 도대체 국가 빚을 늘리든지 아니면 공약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못 쓰게 되든지 이런 사태로 가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들이 증세 얘기를 너무 무책임하도록 하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감세는 이제 부분적으로 사실 합리화인 것이죠. 지금 그 근로소득세 말씀 주셨는데 근로소득세도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실제 근로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37%의 근로자 중에 그러니까 뭐 상위 1%가 근로소득세 뭐 10몇 %를 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합리화는 이제 워낙 뜨거운 문제니까 예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니까 차치하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사실 여야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주장했던 부분은 지금 공제가 기초공제 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자녀 공제를 5억 원으로 늘리자는 말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원래 국내심 그 개편안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15억 원이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근데 자녀가 2명이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안 제출할 때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냈는데 그때 논의조차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다 갑자기 지금 감세안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했던 저 부분은 사실은 배우자는 동세대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가는 부분을 한 세대 이전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뭐 선진국이 어떻든 간에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누차 이 부분을 합리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재산 분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같이 일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눠 갖는 것이지 일방한테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형평성을 비교해 보면 아니 부부가 같이 일궈서 나눠 갖는 것인데 한 부부가 돌아가셔서 한 부부가 나눠 갖는 것인데 왜 이걸 세금을 부과하냐라는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아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는
상속세를 보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따라서 취득세 개념으로 취득하는 부분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전체 상속 금액을 전부 다 상속인들이 연대해서 다 세금 부담을 하고 그럼 누진율이 굉장히 커지죠. 자,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을 권영세 위원장이 더한 거예요. 이거를 추가적인 감세안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자, 이번에 차제 야당도 상속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자고 나오니 이번에 이 불합리한 부분까지 합리화하는 안까지 포함해가지고 논의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주장하는 안을 그냥 통과시키겠다고. 이래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움직임이 빨라지고 보폭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견해차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북극 항로 문제가 시급하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 이전이 더 우선인 문제다 하면서 둘이 견해차를 보였고 뭐 이 자리에 대해서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대신했는데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어제의 장면에.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숟가락 얹으러 갔죠. 왜냐하면 북극 항로라는 것은요. 2013년도부터 그때 이미 시범 운행을 통해서 우리 민간 기업이 그때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뭐 화물 싣고 가지는 않았지만 북극 항로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빙기가 완전히 돼야 한 5년도부터 실제 이게 상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12월 달부터 이미 TF를 발족시켜서 거기에 준비를 갖춰오고 있어요. 그런데 북극 항로를 하자고 하는 부산시가 시급한 게 뭐냐면 물류도시에 물류특구를 만들어야 돼요. 금융특구, 물류특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법이 허브법이에요. 근데 그 법에 대해서는 통과시켜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재소형 포함해서 부산 지역의 모든 의원들이 다 서명해가지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에서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시고 갑자기 가가지고 여기저기 뭐 북극 항로 하시자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고 의회 수장이 왔어요. 의회를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표께서 오셨으면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행정기관이 추진할 북극 항로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건 대통령으로 살 얘기잖아요. 오히려 입법부 수장격인 분이 오셨으면 법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허브법이고요. 가장 당장 필요한 거 전제법이고 또 하나는 산업이전 이전법도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가 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돼요. 이것도 협조해달라고 당장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부산 시민이 원하는 거고 허브법은 부산 시민이 아마 서명하신 분이 거의 100만이 넘을 거예요. 자, 이런 시민이 원하는 당장 필요한 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지금 행정기관에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저렇게 숟가락 얹으시면 시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예. 네. 이 부산의 그 산업은행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부산시장이고 한 사람은 중앙정치를 하는 입장인데 입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 시민들이 이거를 원하는 거는 존중돼야 되고 아마 여기서 부산의 여야 성향이라든지 어떤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융권 내에서도 금융이라는 것이 좀 집적돼서 이제 어떤 다른 기관들 이 많은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금융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관계자들도 그런 이유로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이런 논리를 대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또 노조에서도 반대가 심하고 경영진은 입장이 다르겠지만 예전 경영진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또 반대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중앙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산 시민 분들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입장을 좀 자율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좀 갑갑한 현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부산이라든지 원래 인프라가 있는 이런 지역에 추가 투자를 해서 이제 인구를 좀 분산시키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또 이 산업이라든지 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돼버리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이고 또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분권이란 그 인구 분산 이런 것들이 그럴 때는 오히려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도시로 원래 모여있던 곳으로 모이고 심지어는 지방 대도시에서 서울로 유출되고 이런 흐름들을 좀 막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잡 다단한 현실 그리고 딜레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게 어차피 현실적으로도 서두른다고 이제 산업은행 이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정밀하고 좀 꾸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